지금 북한에선 이 가수를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위부가 총사령까지 언급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이 하늘색 물결은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장마당을 넘어 평양 심장부까지 도대체 왜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찾는 걸까요? 내부자가 직접 목격한 생생한 현장과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이었습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들 하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그냥 평범한 서민 동네였어요. 성천강처럼 굽이굽이 흐르는 골목길, 겨울이면 칼바람이 몰아치는 동해 바닷가 냄새, 그게 제 고향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냄새가 그냥 일상이었어요. 비린내 나는 바람도, 새벽마다 울리는 확성기 소리도, 학교 가는 길에 외워야 했던 수령님 어록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란 태어난 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청진 수산사업소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산사업소라고 하면 생선 잡고 파는 곳인데 저는 거기서 장부 정리하고 숫자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격리일이라는 게 그냥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윗선에 올라가는 숫자, 장마당에 빠져나가는 숫자, 실제 숫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셈이 빠르다는 소리를 들어서 얻은 자리였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셈이 빠른 것보다 입이 무거운 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북한 돈으로 몇천 원씩 나왔지만 그걸로는 쌀 한 대박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생활은 다 장마당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뭔가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소에서 나오는 생선 부산물을 조금씩 챙겨다 팔거나 퇴근 후에 다른 사람 장부 봐주는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이라고는 나무 떼는 화로 하나뿐이었는데 나무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솔방울이라도 있으면 나눠주곤 하셨는데 그 온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배는 늘 고팠고 몸은 늘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게 불행인 줄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게 삶인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이듬해 봄 장마당에서 만난 낡은 USB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USB를 처음 본 건 2022년 봄이었습니다. 장마당 한 귀퉁이에서 물건을 팔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양말이며 비누 같은 걸 팔았지만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아주머니 치마 밑에 뭔가 더 있다는 걸. 저도 몇 번 거래를 해본 터라 그날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새로 들어온 거 없냐고요.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손바닥에 올려준 게 손톱만 한 USB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있고 노래도 있다고 했어요. 가격은 쌀 2kg 값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위부에 끌려가면 심하면 관리소, 잘못하면 공개 총살.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 USB를 받아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낡은 노트북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이어폰 줄을 2번이나 확인했어요. 파일 목록을 훑어보다가 노래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제목도 모르고 가수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제가 평생 들어온 노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령님 찬양가도 아니고 혁명투쟁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낮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가 이제 나만 믿어요였고 부른 사람이 이명웅이라는 가수였습니다. 가사가 귀에 꽂혔어요.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단순한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었냐고, 지쳤냐고. 당에 충성하라는 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넘쳐났지만 그냥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서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그 목소리 하나에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그날 밤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목소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일까?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그 물음이 제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수산사업소로 출근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윗사람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밟혔습니다. 사업소 창고 한켠에서 몰래 노래를 듣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바깥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장마당 쪽에서 보이부 단속반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양말 팔던 아주머니, 국수 팔던 할머니, 중고 옷 늘어놓던 아저씨, 죄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물건을 발로 걷어차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USB였습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굳었어요. 제 주머니 안에는 바로 그 USB가 들어 있었거든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어요. 뛰면 안 된다고, 절대 뛰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면서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손이 떨려서 장부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마당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사흘을 보이부 앞에서 기다렸지만 면회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노래 하나 들었다고 끌려가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 그 즈음부터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소 동료 중에 아들이 군대에서 굶다가 쓰러졌다는 사람, 어머니가 아파도 약 한 알 못 구해 그냥 앓다 돌아가셨다는 사람.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밤이면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처음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저한테는 숨구멍 같았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런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단속은 갈수록 심해졌고 직장 내 상무조 검열도 잦아졌습니다. 언제 누가 제 방을 뒤질지 몰랐어요. USB를 숨겨두는 곳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래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노래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노래 하나 듣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에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사는 건가? 그 물음에 답을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선 건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물을 받는데 수도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사흘째였어요. 아래 골목 공동 수도까지 양동이를 들고 내려가는데 앞에 줄 선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지쳐있고 비어있고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 줄 맨 끝에 서서 내 얼굴도 저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불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려봤어요.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수산사업소 장부는 계속 세벌이 될 거고 장마당 아주머니들은 계속 단속에 쫓길 거고 저는 계속 이불 속에서 숨죽여 노래를 들을 거였어요. 그게 제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이제 나만 믿어요를 틀었습니다. 몇 번째 듣는 건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말이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총 맞아 죽은 사람들 이야기,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된 사람들 이야기, 청진에서만 그런 소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했습니다. 사업소 장부를 맞추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중국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두만강 쪽 루트를 아는 브로커가 있다는 말을 장마당에서 흘려듣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3달이 걸렸어요. 그 3달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잠들었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향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는 길에 매일 지나치던 느티나무, 어머니 손잡고 다니던 장마당 어귀.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었으니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밤, 이불 속에서 이제 나만 믿어요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노래를 낳은 세상으로 간다고, 그 세상에서 이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뜬 눈으로 날이 밝았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잡아준 날짜는 초승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달이 없어야 강을 건너기 쉽다고 했습니다. 밤 11시에 청진 외곽 야산 기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짐은 최대한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옷 2벌과 중국 돈 조금, 그리고 USB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 USB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1명,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 그리고 늙은 브로커 아저씨.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걸.
2시간을 산길로 걸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손전등도 켜지 말라고 했어요. 발밑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앞사람 발소리만 따라갔습니다. 넘어지면 소리가 날까봐 이를 악물었어요. 중간에 한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모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땅바닥이 얼어 있어서 배가 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에는 날이 풀렸는지 강 한가운데는 물이 흘렀어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이라고 했는데 막상 발을 담그니 칼로 베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12월 두만강 물이 그렇게 차가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강을 건너는 내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북쪽 강변에 순찰대가 있었거든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강 한가운데서 허벅지까지 잠긴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이상하게도 그 노래가 흘렀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들렸어요. 버텼습니다. 순찰대 불빛이 사라지고 브로커 아저씨가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나머지 절반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앉으면 안 됐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젖은 신발 속에서 발가락 감각이 없었지만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7회를 살았던 땅을 등졌습니다. 2023년 12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미리 봐둔 차가 강에서 20분 거리 산길 어귀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뒤 짐칸에 4명이 짐짝처럼 몸을 구겼어요. 담요 한 장씩 던져줬는데 젖은 옷 위에 덮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가 딱딱 맞부딪혔어요. 그래도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내쉬었어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창문도 없는 짐칸에서 그냥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차가 멈춘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데려간 곳은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방 하나짜리 흙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밥 먹어야 한다고.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던 시기였거든요. 발각되면 바로 북송이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것, 그건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할머니 댁 작은 방에 웅크려 앉아 바깥 소리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다음 구간을 안내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한국인 선교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말수가 적었어요. 대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면 된다고 브로커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돌아서는 걸 보며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선교사님을 따라 이동하는 길은 멈추는 날보다 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차를 타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기차역이었습니다. 검문하는 공안이 보였어요. 선교사님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중국 신분증 같은 서류였어요. 고개 숙이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안 바로 옆을 지나치는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목소리가 그날도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안내한 다음 행선지는 미얀마였어요. 중국 남쪽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북쪽 두만강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두만강은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는 땅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말도 글도 얼굴도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북한 밖을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미얀마 국경을 넘을 때는 산길을 걸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깊은 밤 산을 탔습니다. 두만강 때와 비슷했지만 날씨가 달랐어요. 12월인데도 축축하고 더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날씨였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모기가 극성이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구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선교사님 연락을 받은 현지 교회분들이 구간마다 도움을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눈빛으로 서로 알아봤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다음 길을 안내해주는 손길들. 그 손길들이 없었다면 저는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을 돕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거든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날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나룻배였어요. 강폭이 두만강보다 넓었고 물빛이 달랐습니다. 흙빛으로 탁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는 공포밖에 없었는데 이 강을 건널 때는 그 공포 속에 희미하게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쪽 강변에 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발끝에서 올라왔어요.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중국을 떠난 지 20날이 지난 뒤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데려간 곳은 방콕 외곽의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북한 사투리로 말을 주고받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낯선 땅에서 듣는 고향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은 건 사흘 뒤였어요. 담당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것저것 확인하시더니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기쁜지 슬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그날 밤 교회 구석에 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만강에서도 중국에서도 산길에서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옆에 있던 탈북자 언니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입국장을 걷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공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천장이 하늘처럼 높고 불빛이 대낮처럼 환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었어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선 느낌인 줄 몰랐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거기서 배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버스 타는 법, 지하철 노선 보는 법, 은행 통장 만드는 법. 북한에서는 당연히 알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혼란스러움이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마트였어요. 하나원 교육 중에 처음 마트에 갔는데 입구에 서서 한참을 못 들어갔습니다. 진열대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쌀만 해도 종류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청진 장마당에서는 쌀 한 봉지 사려고 값을 흥정하던 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 진열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괜히 눈물이 났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혼자 지내는 작은 방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이명웅 콘서트 영상을 찾았습니다. 북한에서 이불 속에 숨어듣던 그 목소리가 화면 가득 나왔어요. 수만 명이 운집한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관객들, 그 한가운데서 노래하는 이명웅.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그만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청진 수산사업소 창고에서 숨죽여 듣던 그 노래가 두만강 한가운데서 발이 얼어가며 속으로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중국 기차역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며 공안 옆을 지나칠 때 머릿속에 흐르던 그 노래가 지금 이 화면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목소리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놀림받은 적도 있고 이력서를 넣어도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가끔은 밤에 청진 골목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는 아직도 그 바닷바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이라는 게 떠나도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감시하는 눈 없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고 듣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청진 그 골목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어폰 없이 숨기지 않고 이제 나만 믿어요를 소리 높여 부르며 걷고 싶어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